자흔의 이름자는 흔치 않은 것이어서 한자가 어찌 되느냐고 물어오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다. 그녀는 그때마다 그들에게 기쁘른 자예요 라고 짤막하게 대답하곤 했다. 여수, 그 앞바다의 녹슨 철선들은 지금도 상처 입은 목소리로 울부짖어대고 있을 것이다. 여수만의 서늘한 해류는 멍든 속살 같은 푸릇푸릇한 섬들과 몸섞으며 굽이 돌고 있을 것이다. 저무는 선착장마다 주황빛 알전구들이 밝혀질 것이다. 부두 가건물 사이로 검붉은 노을이 불타오를 것이다. 찝찝한 바닷바람은 격렬하게 우산을 까디집고 여자들의 치마를 머리카락을 허공으로 솟구치게 할 것이다. 얼마만큼 왔을까? 통곡하는 여자의 눈에서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오는 것 같은 빗물이 객실 차창에 여러 줄기의 빗금을 내리긋고 있었다. 간간히 벼락이 빛났다. 무엇인가를 연달아 부수고 무너뜨린 듯한 기차 바퀴 소리. 누군가의 가슴이 찢어지고 그것이 영원히 아물지 않을 것 같은 밑소리가 아련한 내성을 삼켰다. 음산한 하늘 아래 나무들은 비바람에 뿌리 뽑히지 않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젖은 줄기와 가지가 금방이라도 부러질 듯 휘어졌다. 노랗고 붉게 탈색된 낙엽들이 무수한 불빛처럼 바람 부는 방향으로 흩날렸다. 조금 큰 활엽수들은 의연하게 줄기가 여린 묘목들과 갈대숲은 송두리째 제 몸을 고통에 바치며 흔들리고 있었다. 그들도 그들의 뿌리를 움켜하는 대지도 놀라운 힘으로 인내하고 있었다. 무수한 보리잎 같은 빗자국들이 차창과 내 충혈된 눈을 핥혔다. 손목시계는 얼추 오후 4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열차가 종착역인 여수에 닿으려면 앞으로도 2시간 가까이 철로를 달려야 했다. 나는 깍지 끼고 있던 손매듭을 풀어 허리 아래로 늘어뜨렸다. 가시밀로 냄새가 희미하게 풍기는 좌석 등받이에 상체를 밀착했다. 며칠 밤을 설쳤던 탓에 저절로 눈꺼풀이 감겼으나 심장은 여전히 초조하게 두근거리며 의식의 한 자락을 붙들고 있었다. 감은 눈앞에 물고기들이 맴돌기 시작했다. 반경 20cm가 채 안 되는 동그란 어항, 그 속에 감질나게 몇 가닥 흔들리고 있는 청록 수초를 투명한 지느러미로 건드리며 빙글빙글 맴을 그리는 금붕어 1마리, 2마리, 3마리. 불현듯 나는 2개의 층계를 한꺼번에 헛디딘 것처럼 소스라치며 가수면에 깨어났다. 그 물고기들은 죽었다. 어제 아침 나는 6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죽은 금붕어를 비닐봉지에 싸서 대문 밖 쓰레기통에 던져 넣었다. 자흔이 떠난 뒤에 나흘 동안 그녀의 물고기들은 아침마다 1-2마리씩 허연 배를 뒤집으며 수면 위로 떠올랐다. 자흔이 하던 것과 똑같이 정성껏 먹이를 주고 물을 갈아주었지만 나는 그것들의 죽음을 막을 수 없었다. 나는 이제 쓸모없어진 어항의 물을 쿨렁쿨렁 소리를 내며 수채구멍에 비웠다. 미끈거리는 어항유리 안쪽을 물비누로 씻고 마른 행주로 물기를 닦아낸 뒤 높다란 선반 위에 얹어놓았다. 갑자기 욕기기가 치밀어 오는 것은 바로 그때였다. 욱 하는 신음과 함께 타액과 물이 싱크대 몸통으로 토해졌다. 뱃속에 남은 것들을 마치 개우기 위해 나는 목젖 깊숙이 검지손가락을 밀어넣었다. 아직 용해되지 않은 파랗고 노란 알약과 캡슐들이 흐물흐물한 위액을 뒤집어 쓴 채 토해져 나왔다.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 다시 욕지기가 치밀었다. 수채구멍으로 알약들을 밀어넣었다. 구토한 다음면 을의 입속에 고여드는 낯익은 체념과 회한 따위를 곱씹으면서 나는 수도꼭지를 틀었다. 맵싸한 소독약품 냄새가 풍기는 수돗물에 입을 헹구었다. 세면장의 계단턱을 무릎으로 짚고 방문을 열었다. 고무 슬리퍼를 집어 던졌다. 장판바닥에 쓰러지듯 상체를 엎드렸다. 이런 순간에 자은의 목소리를 떠올리고 싶지 않았으므로 이마를 방바닥에 찌으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러나 나직한 목소리의 환청은 이미 귓전까지 다가와 내 먹먹한 고막을 어루만지고 있었다. 왜 그런 짓을 해요? 처음 내가 손가락을 입에 집어넣고
토악질을 하는 것을 발견한 저녁에 자은이 던졌던 물음이었다. 여간 눈여겨보지 않았다가는 다시 만났을 때 알아볼 수 없겠다 싶을 만큼 눈, 코, 입 어느 하나 특색이 없는 생김새의 자은은 목소리만은 놀라울 만큼 아름다웠다. 손가락을 집어넣으면 멀쩡한 사람이라도 위경련을 해요. 정선씨가 이러는 거 의사 선생님도 알고 있어요? 싱크대 홈통에 고개를 처박은 나의 어깨를 안으며 자은은 나무라듯이 재차 물었다. 그녀의 다급한 물음은 나랑거지 않은 채 나는 수도꼭지에 입술을 들이댔다. 이미 깨끗해진 혓바닥과 입천장을 손바닥으로 문질러 가며 연거푸 헹구었다. 나는 헐떡이며 중얼거렸다. 상관 말아요. 더러워서 견딜 수가 없다고요. 그날 저녁 나는 언제나처럼 쉴 새 없이 싱크대로 달려가서 손을 씻었었다. 손이 청결하다는 것을 똑똑히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손을 씻고 세수를 했다. 손가락 끝이 우둘투둘하게 불어오를 때까지 비눗물로 문지르고 닦아대다가 나는 기어이 토악질을 하고 만 것이었다. 뭐가요? 뭐가 더럽다는 거예요? 자은이 묻는 말에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욕지기가 또 치밀었다. 어깨를 붙들고 있는 자은의 몸을 밀어냈다. 다시 홈통에 머리를 쳐박고 토하기 시작했다. 저녁 내내 시선엔 쓰라린 뺨을 타고 생리적인 눈물이 흘러내렸다. 뺨이 목줄기가 따끔따끔하게 젖었다. 눈물로 흐릿하게 가려진 시야 옆으로 자은의 맨발은 세면장 바닥을 안타까이 서성거리고 있었다. 그만해요. 자은은 내 등을 두드리며 속삭였다. 그녀의 서늘한 손가락이 내 뜨겁게 젖은 이마와 땀을 어루만지려 했다. 내가 그 손짓을 뿌리치자 자은은 둘 데 없어진 열 손가락들을 가지런히 허공에 펼치며 쓸쓸한 어조로 중얼거렸었다. 이제 괜찮아요? 그만해요. 해질녘에 밀려나가는 썰물처럼 환청은 천천히 귓가에서 잦아들었다. 자취방 유리창 가득 늦가을 오전에 따사로운 햇살이 내리비치고 있었다. 장판 바닥에 엎드렸던 몸을 군뱅이처럼 몰아누이며 나는 두 눈을 가늘게 떴다. 명치 끝이 찢어지듯이 아파왔다. 조교한 햇빛 속으로 무수한 먼지 입자들이 흩날리고 있었다. 아름답구나 하고 나는 문득 생각했다. 먼지는 진눈깨비 같았다. 먼 하늘로부터 춤추며 내려와 따뜻한 바닷물길 위로 흐느끼듯 스미는 진눈깨비. 여수의 진눈깨비였다. 열차는 여전히 비바람을 뚫고 달리고 있었다. 습기먹은 스피커를 통해 차장은 불분명한 목소리로 남원역이 가까워졌음을 알려왔다. 추레한 차림의 안악들이 둘씩 셋씩 일어나 선반에서 짐을 내리고 우산을 챙기느라 부산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여수까지 열차는 아직도 많은 역들을 남겨두고 있었다. 자은의 이름자는 흔치 않은 것이어서 한자가 어찌 되느냐고 물어오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다. 그녀는 그때마다 그들에게 기쁘른 자예요 라고 짤막하게 대답하곤 했다. 대답과 함께 자은은 매우 익숙한 미소를 지어 보이곤 했는데 그것은 이름자와는 달리 조금도 기쁘지 않은 표정이었다. 언젠가 나 역시 같은 질문을 던지면서 내심 그녀의 이름에서 좌취라든가 흔적이라든가 하는 다소 우울한 단어들을 기대하고 있었다. 자은의 의외의 대답을 듣고 그 웃음을 보았을 때 나는 심술궂게도 난자된 흔적이라는 말을 떠올렸었다. 자은의 무관심처럼 지쳐 보이는 미소에서 드러나는 무수한 세월의 상은 나보다 2살 어린 26살 처녀라고는 믿어지지 않은 어둠 탓이었을까. 그때 나는 얼핏 그 어둠이 자은의 지성의 그늘일 것이라고 추측했었다. 그러나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것은 단지 외로운 표정이었을 뿐이었다. 오랫동안 무엇인가를 기다려온 사람들에게서 손쉽게 발견되는 표정이기도 했다. 열차를 기다리며 승강장에 서 있는 얼굴들, 늦은 밤 버스 손잡이에 매달려 차창 밖에 휘황한 네온사인을 바라보는 눈빛들, 출근 무렵 살까지 터질 듯한 지하철에 올라 말없이 몸부대끼는 사람들의 메마른 광대뼈 같은 데서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표정이었다. 기쁘른 짜요 라고 내까리는 자은의 목소리는 마치 그 모든 사람들의 외로움을 빻다가 반죽해 놓은 흰 떡살같이 고즈넉했다. 내가 자은을 만난 것은 지난 늦봄
머리털을 태울 듯이 햇빛이 이글거리던 일요일 오후였다. 그 무렵 나는 자취방을 함께 쓸 사람을 찾고 있었다. 원래 그 방에 전세 들었던 대학 후배가 1년 전에 군대를 가면서 나에게 월세를 놓았고, 그 후로 나는 부산에 있는 그 후배 어머니의 계좌에 매달 30만 원씩을 입금하며 지내고 있었다. 빠듯한 월급에 혼자서 그 월세를 감당할 수 없었으므로 룸메이트를 구해서 지냈는데, 그네들은 석 달이 멀다 하고 짐을 꾸려 떠나버리곤 했다.